부자 되는 법 살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살펴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달 15일 개통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요. 또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이 가능한데요.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도입 45년 차를 맞은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이긴 하지만 해도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또 따라 붙는데요.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좀 짚어봐야죠. 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네, 연말정산은요, 이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이 근로소득세의 1년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에 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 좀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 걷어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3월에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에 폭탄이 또 되기도 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지, 이 연말정산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수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측정을 하는데 이 정부가 시행하는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에는 이 소득 재분배와 정책 지원 역할이 담겨야 합니다. 이래서 주택청약 통장 입금액부터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이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공제해 주는 게 이 연말정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나 또 부양 가족의 어떤 보험료라든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건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데요. 그게 매월 걷어가는 이 근로소득세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정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연말정산이 45년째 직장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연말정산 일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금 개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이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서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또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이 손택스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한 후에 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라든지 주의할 점을 알아보기 전에 그 이후 일정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됩니까? 네,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회사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에 이 회사는 이 자료를 검토하고 이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후에 3월 10일까지의 기업은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또 3월 12일까지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 경정 청구를 한 후에 5월 달에 가서는 사업과 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 후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마련 저축액과 이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과세표준은 6에서 38%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이 세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결정세액인데 이게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인 것입니다. 네, 지금 세액공제 항목이 또 나왔으니까 세액공제와 또 소득공제 차이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사실 헷갈리거든요. 먼저 소득공제가 어떤 건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걸 말합니다. 이 주택마련 저축액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고 또 그 공제되는 항목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이 됩니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 항목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월세액과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 교육비, 그리고 자녀 국내외 교육비도 포함이 되고요. 형제, 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요. 어쨌거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는 공통적이지만 이 세액공제가 내야 할 세금인 이 세액 결정세액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절세 효과는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그런 소득공제 시 유의할 사항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확인을 해야 할까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1원부터 공제가 되는 건데요. 또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 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요즘에 외벌이 아닌 맞벌이 부부도 참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그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벌이 부부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이제 카드 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를 남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이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그리고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가 아닌 다른 해에 이직을 한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지출한 공제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이제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조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에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을 하고 해가 바뀌어서 이번 해의 연말정산은 이제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해를 넘겨서 이직하면 좀 더 복잡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한 게 아니고 회사를 그만둔 뒤에 창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또 차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을 하셔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이 어떤 제도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봤는데요. 사실 매년 공제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혜택 늘어난 공제 항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밖에 소득공제 항목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하는데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을 처리한 입장료의 30%가 공제가 됩니다. 네, 이게 물론 총 급여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비도 이제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바뀐 항목 더 있을까요?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이 됐고요.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존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바뀌었고, 이 월세액 세액 공제는 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그리고 20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또 신용 체크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처리 소득 공제 시에 이제 지난해 2월 12일 이후에 면세품 구매 쓴 비용을 제외하면서 또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거됩니다. 네.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뀐 공제 항목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앞서서 지난 1월 15일에 개통이 됐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떤 제도인지 혹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제 국세청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이나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을 해서 이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를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이나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 계산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뭐 본인이라든지 혹은 회사에서 정보를 입력을 하면 소득 혹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무조건 다 조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도 있지만 이게 아예 조회할 수도 없는 것도 있고 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조회가 불가능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년이 된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조회가 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이제 기본 공제 그리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군요. 어떤 경우에 증명이 필요합니까? 장애인이더라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암은 물론이고요. 또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한 사람당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더 있습니까? 네, 월세로 살았더라도 역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 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역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조회 불가능한 항목이 더 있습니까? 네, 자녀 학비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해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제 교육비를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서류를 또 챙기셔야 할 텐데요.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 외에 뭐 영수증 등 이렇게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더 있을까요? 중고생의 경우 이제 교복 부모의 비용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나 이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또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으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 전 이제 1월에서 2월에 이제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따로 구분해서 이제 적어야만 20%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따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살펴봤습니다. 뭐 중증 질환자, 월세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자녀 학비라든지 교복 구매 비용이라든지 산후조리원비까지 이런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따로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이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회된 공제 내용을 이제 수정하려면 이제 컴퓨터로 이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환급금 관련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연말정산을 13월에 월급으로 부르는 만큼 많은 분들은 이제 보너스를 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고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네, 환급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이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상세액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이제 기존에 냈던 세금에서 마이너스로 찍힌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예상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통상 환급금 지급은 이제 신고 후에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이제 2월 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